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재갈공명 권영세 전 대한민국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적반하장에 나왔을 때도 저보고 재갈공명이라 그러는데 재갈공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유, 우리 이제 시니어 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키는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 리더 그룹이시죠. 근데 전략이라면은 되게 글쎄요. 우선 자기 머리로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진정한 전략가인데 저는 뭐 우리 좋은 분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취합하는 거를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해본 경험이 있지만 네. 뭐 제가 스스로 무슨 전략을 생산해내고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 김정기 위원장께서 훨씬 더 전략하시죠. 아닙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옛날에 그 헨리 키신저가 이제 기자들 앞에서 미 국무부 장관도 있고 국가안보 담당 이 보좌관 경력도 있고 또 하버드 대학 교수 경력도 있고 또 이 하버드 박사 경력도 있고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많은 타이틀 중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이 뭐냐 하니까 그냥 조크로 이 Just call me your excellency라고 해서 그냥 나를 각하라고 불러다고 이제 결국은 다 장관급에 해당되는 타이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자들을 웃겼던 그런 조크가 있었는데요. 우리 권영세 대사님을 뵈면은 사실 이 요즘 뭐 사강이 아니고 양강이죠. 예, 그렇죠. 특히 또 이 주미대사는 직업 외교관들이 가지만은 주중대사는 정치적으로 비중이 아주 높은 그런 정치인들이 가는 자리인 거로 보면은 사실 주미대사보다도 주중대사가 해외 공관장 중에서 서열 1인데 그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대사도 하시고 당으로 봐도 사실 사무총장을 2번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2번 하시고 워낙 잘 못하니까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고위원도 하시고요. 예. 또 제 기억인데 또 이 그때 재선 의원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6년이니까 벌써 뭐 11년 전인데 그 당시 이제 우리 17대 총선에서 김문수 홍준표 대표가 공천을 참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특별시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사실 이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참여 주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권영세 이 의원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도 하시고 사무총장도 2번 하시고 주중대사도 하시고 이제 뭐 남은 자리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셔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사님은 예. 그 많은 타이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이 엑셀런시를 할까요? 그럼 저는 타이틀 없이 권영세로 불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2006년 공천 때는 사실 다 같이 우리 김정기 위원장도 같이 위원장 하시면서 다 같이 고생을 하신 거고. 근데 그때 왜 저 옛날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돈하고 서로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뭐 공천하다 보면은 돈을 버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그렇죠. 뭐 대부분 없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이 후원금을 이제 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후원금 계좌를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과 상관없이 받는 후원금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을 그래서 아주 이 손해가 막심했고. 그다음에 2006년도 공천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2012년에 이제 그때 총선 공천을 사실은 뭐 사무총장으로 했으니까 공천 심사위원장이 따로 계시지만 사무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하시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공천이라는 게 좋은 소리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맞습니다. 결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2년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겠어요? 네. 뭐 우리가 100석, 120석 뭐 정도 받을까 말까 뭐 이런 평가를 받을 때였습니다. 2016년 선거하고는 거의 뭐 정반대 상황이었죠. 정반대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공천을 잘했다는 평가를 외부에서 받고 실제로 결과도 잘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도 저는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아마 결과도 당이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기억할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법정 선거 기일 네. 그때 비로소 제 지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선거운동 그러니까 사실 사전 선거운동을 일정한 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게 있는데 전혀 못했지요. 뭐 근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하늘이 아십니다. 아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안팎으로 참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 당 내외를 두루 섭렵하시고 예. 지도적인 입장에서 새로이 출범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예. 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좀 쓴소리, 쓴소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홍준표 대표, 저는 뭐 홍 선배 하는 게 익숙한데 홍준표 네. 대표 체제가 들어선 거는 우선은 뭐 형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 탄핵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뭐 우파가 거의 보수 우파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당의 저 대표도 당시 이정현 대표도 물러나고 당이 이제 공백 상태가 돼서 비대위 체제로 왔는데 뭐 그게 이어져 가지고 올해 뭐 대선에서도 대패를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당의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체제가 갖춰졌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한 보수 우파를 역시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이 돼야 되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헤쳐나가는데 자유한국당 자체 체제가 좀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그게 홍준표 대표였든 다른 분이 대표였든 뭐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당이 지금 한 80% 가까운 이제는 뭐 70%대로 내려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부가 그 지지율을 믿고 뭐 지나칠 정도로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이브가 좋은 방향으로만 걸리면 좋은데 원전에서 봐도 그렇고 원전 결정에서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인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세금 문제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최고 그 소득계층에 대해서 그 이 중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다른 방면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의 드라이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 그 대표도 왕년에 저격수 역할도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여당과 정부에 대한 이제 견제 역할을 좀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 끝난 지가 제법 됐지요? 예, 지금 뭐 7사니까. 근데 의외로 좀 너무 조용하지 않나. 뭐 상대방이 너무 잘해서 우리가 뭐 지적할 거가 없는 상황도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당이 좀 너무 조용하지 않나. 그리고 당이 앞으로 지금 이런 그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그 보수 우파들이 뭘 잘못했고 또 최근에 그 이 탄핵 과정에서 뭘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그 앞으로 가야 될 보수 노선이 어떤 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혁신위원회가 발족은 했습니다만은 그 아직 그런 모습들이 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마도 홍 대표님이 이제 이 개혁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혁신위의 이름으로 하나씩 하실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임명에 이어서 위원들 임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다 그 처음에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그 처음에 혁신위원장이 선정이 된 뒤에 혁신위원이 구성되는 데까지 한참이 예, 시간이 걸렸던 좀 걸로 걸렸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좀 걸렸습니다. 그 물론 뭐 저기 이 차분하게 가야 될 일도 있지만 예. 혁신이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늘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 혁신위를 100% 외부에 맡기기보다는 예.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 정도는 예. 당내 인사로 하고 예. 나머지는 당외 인사로 했으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 자견입니다만 어쨌건 뭐 저도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동의를 100% 하는. 외부인으로 채우다 보니까 위원장 채우고 감론 을박하는데 시간 놓치고 또 위원들을 채웠는데 또 위원들끼리 이제 감론 을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제 감론을박은 좀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죠. 예. 그는 건설적으로 예.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시간이 좀 민주적 절차를 존중을 하다 보니까 좀 걸리는 것 예. 같고요. 그래서 그 류석춘 위원장의 그 혁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인적 혁신하고 조직 혁신하고 정책 혁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순조롭게 뭐 잘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는데 당의 중진으로서 지금 현재 이 새 영역에 있어서 중진 과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방향 제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했어요. 그 우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을 좀 아는 분이 한두 분 정도 들어가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체 외부로 구성한 부분은 외부 의원으로 구성한 거는 아마 당 바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얘기겠지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홍 대표가 이 아까 지적한 조직이라든지 무슨 노선이라든지 예, 조직 혁신, 인적이라든지 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예시가 돼야지 외부 분들 불러놓고 난 다음에 당 대표가 이런 거 해라고 과제를 주면다면 그거는 외부 사람 불러놓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건 하나의 예시고 네. 유석춘 교수는 그 2006년도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유석춘 교수랑 참정치운동본부를 공동본부장 공동대 본부장 그때 최고위원 하실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 어쨌든 유석춘 교수와 위원장과 그 지금 혁신위원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서 당의 무슨 뭐 사람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더 아주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보수 가치가 뭐고 우파의 가치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시작돼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보수 이데올로기의 재정립. 그렇죠, 그렇죠. 정책은 거기에 적용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그렇죠. 피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부터 이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우리 지난 정부에서 무슨 뭐 보수 가치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뭐 뚜렷한 그 과오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행태면에서 잘못했던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최순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뭐 누가 강남 아줌마라고도 표현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국정을 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부분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도 그거와 연결이 된 부분인데 사실은 그 행태가 그랬지만 그 행태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보수의 가치 내지 보수의 이념 전체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정을 하는 상황이 지금 그 현재 일어난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우파나 보수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것대로 지켜오질 못해서 그렇지 보수의 가치나 우파의 가치는 이렇게 좋은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수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겠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재정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체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게 혁신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에 이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기 위원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의도 연구소라는 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야당으로서 이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뭐 여러
그 연구를 모든 그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부분, 보수의 가치 부분이라든지 그와 연결된 정책에 관한 부분도 좀 건드려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도 이 병행해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 여의도 연구소장의 그 그러니까 새롭게 임명되는 분을 보고는 좀 홍 대표가 왜 저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의도 연구소가 그 중요한 부분인데 저런 체제로 과연 그 중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냐 생각이 되는데 물론 소장 부분은 저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홍 대표님 스타일이 이제 좀 카리스마 그 자체잖아요. 또 본인이 이제 거의 의사결정 주체고 예. 또 독점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의도 연구소장 김대식 그 지금은 여의도 연구원이니까 이제 원장 체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은 대표가 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표가 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럼,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네. 대표의 그림을 보완을 해줘야지요. 네.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림을 단순한 이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돼서는 뭐 의미가 한 절반도 안 되겠지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준표 대표 체제가 상당히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앞으로 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지만은 한 번씩 또 독주를 하다 보면은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건영세 대사님, 건영세 최고님, 건영세 총장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그렇진 않고요. 이런 분이 이제 좀 쓴소리를 좀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원웨이 있다 보니까 네. 쓴소리 할 게 그리고 당에 지금 무슨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통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제가 2012년 그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2012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혹은 후보님과 어떤 때는 심하게 언쟁도 하고, 참 그 제가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막상 그러니까 이 당선이 된다면 제가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인수위에도 안 들어가고 또 바로 이제 중국을 가게 돼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에 계셔봤지만 중국 일이라는 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제가 대사로 있을 당시가 특히 한중 관계가 긴밀할 때라서 뭐 정말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에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속으로만 가슴을 끓였는데 속을 끓였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홍 선배도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그 암만 탁월해도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저는 첫 인사는 다 실패라고 보는데 최고인 인사도 실패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인사도 실패라고 보는데 그 개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적재적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간다 하는 생각을 지난 그 정부를 봐서도 더욱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난 이야기지만은 그때 2012년 상황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초야에 산림학자로서 묻혀 있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이제 우리 권 선배님이 하시는 거를 쭉 지켜보고 사실은 이 총선도 성공적으로 치르시고 또 대통령도 성공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당선자, 취임 후 6개월 이 권력의 확장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시대 17대 우리 동기들이 항상 이 그리워하는 열망입니다만은 그 중심에 계셨던 우리 건영세 대사님께서 계속 우리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이 가시면서 쓴소리를 했더라면은 이런 엄청난 재난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보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얼마 전부터 보니까 그 트럼프가 네. 제프 세션스가 사실은 트럼프의 개국 공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를 저렇게 좀 멀리 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네. 네. 그러니까 저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국 공신들은 이후에 별로 참여 안 하게 되는 게 실제 개국한 이후에는 참여 안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은 함께 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조선을 만들고 이후 500년 그림을 그렸듯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단절되는 순간 이제 불행의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그 마음껏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네. 우리 홍 선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이 바깥에서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대표로서 가는 길에 뭐가 문제가 잘하면은 저기 큰 소리로 박수 쳐주고 크게 박수를 쳐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은 이제 1인 지도 체제로 가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보수가 거의 깨밀 일부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단일 지도 체제에 한번 믿음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그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한번 어차피 망가진 거 네. 한번 해봐라 하고 기회를 좀 이제 주시면서 건설적인 비판은 항상 따라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면 이제 당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좀 이 개방성이라고 할까요? 네. 대표로서 그 1인 지도 체제가 주는 폐쇄성에서 좀 집단 지도 체제 못지않는 개방성으로 가서 아주 외부 인재들도 적극적으로 좀 영입하고 그것이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알을 죽이고 탈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그릇을 예. 아마 충분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가지고 지금 개방성하고 폐쇄성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지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행태면에서 잠깐 지적을 했지만 폐쇄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맞습니다.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중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가 결국은 정권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셈인데 홍 선배도 그 대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홍 선배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자기 주관이 센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그 생각하는 거가 전략적 사고에 굉장히 그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저는 검사 시절부터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근데 그럴수록 자기가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체제가 협의제 옛날처럼 그 공동 결정하는 그게 아니라 단독 대표 체제라 하더라도 그 최고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 말고도 그러니까 원내 문제에 있어서는 원내 대표도 있고 정책위 의장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여기 정치하는 여러 뭐 국회의원도 있고 당협위원장도 있고 이런 목소리 그다음 외부의 목소리도 좀 들어서 결정을 해야지 그거를 내 생각만 옳다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건 무조건 지금 대표가 됐으니까 다 집행을 하겠다. 니들 좀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개인에 대해서 항상 호불호가 다 그 평판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뭐 저에 대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홍 선배에 대해서도 그런 그 평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더 무너질 거고 그래봐야 더 정신을 차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홍 대표께서 그런 분들의 이 기대를 아주 여지없이 좀 이렇게 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기대와 여망을 일단은 먼저 가져보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사실은 이제 좌파 정권 지금 5년이고 저쪽에서 그리는 그림은 최소 10년, 중임제로 이제 개헌이 되면은 이 13년까지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인데 사실 장기전에 대비하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가감한 이 정비도 필요하지만 특히 당 사무처를 정예하고 슬림화하는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종의 재정 개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정 개혁을 통해서 이 확보한 추가 재원을 가지고 예. 사실 이제 아까 이 대사님이 말씀하신 여의도 정책연구원 기능을 좀 더 확대 보강을 해서 재원을 돌려가지고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하시고 최고위원까지 지내신 선배님으로서 고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민감한 이슈긴 하죠. 그렇지. 근데,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에 선후가 있게 마련인데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당의 이 당협, 소위 거기에 좀 거기를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지구당 예. 당협을 버려놓고 이 당협을 예. 어떻게 조직 강화를 하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이 시구위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럴수록 한번 당원들을 좀 이게 완전히 흩어져 있는데 좀 이렇게 추스리면서 좀 추가적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냐, 모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이 뭐가 좀 건강하고 좋아야지 당원들도 오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당인 당원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통해서 뭘 해보려는 생각은 저는 그건 선우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선거는 이게 무슨 조직 선거가 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을 고치는 게 우선이고 당을 고치는 거는 당의 어떤 조직과 체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당의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겁니다. 당의 정신을 고치는 거고 가치를 고치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고 뭐고 간에 전 당원들의 노력이 집중돼야 될 때 지금 당원을 뭐 더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전 선우가 아니라고 보고 사무처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사무처를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아까 저도 뭐 이 예산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수 우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밖에 있는 보수 우파들이 자발적으로 보수 우파를 위해서 뭐 그 자유한국당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 의견 주고 또 자기 도와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모빌라이즈 하냐, 다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또 그 중에서 또 좋은 인재도 구하고 이러는 그 부분을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지 형식적으로 지금 사무처를 몇 명을 감원하고 당원을 지금 뭐 배가 운동을 통해서 뭐 이번 달까지는 몇 명을 추가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고위원들이 지금 저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그 구체적인 뭐 세부적인 걸 지금 결정할 때다 저는 우선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빅픽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간 케이스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은 보수 우파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 당원 이 입당원서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 당원 가입해달라고 얘기해서 몇 명을 더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이 조직 강화라는 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써니데이 때 좋은 시절에 훨씬 더 쉽고 그렇지요. 레이니데이 때는 사실은 어려운데 예. 이 어려울 때 당 중앙에서 지구당을 위해서 법적 실체도 아닌 지구당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야전 사령관들한테 너무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시스템 내에 있는 현역 의원이나 당 사무처는 그냥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냥 기본으로 현상 유지가 되지만은 이 전국 253개 이 당협의 이름으로 강야에 버려진 이 조직책들, 당협위원장들의 그 아픔을 당 중앙에서 뭐 좀 알기라도 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이 지도부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2016년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앙당이 망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당협위원장들한테 뭐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슨 뭐 따져 묻고 검사하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당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어떤 실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사당 체제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기약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 홍준표 대표님도 결국은 사당 체제를 양당 체제로 전환하는데 혼신의 열정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치권 재편을 포함해서 어쨌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예. 사실 전멸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완패인데 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당 체제 그리고 뭐 국민의당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바른당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이게 나눠져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그 필패입니다. 그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 그 서초 송파구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아무리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겼던 곳인데 그 세 군데도 아마 쉽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 상태로 치르게 되면 아마 그냥 그 민주당한테 바치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른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합치면은 무조건 좋아지느냐? 지금 저기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여론조사 하나의 지표로 본다면은 참고로 본다면은 두 개 합쳐봐야 지금 20% 남짓 될까요? 어떤 여론조사는 20%도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50%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일부가 아마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 뭐랄까 구도와 관련된 그 변화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부족하다, 한참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역시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거 방송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단순 구도 변화 가지고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구도 변화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필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가야 될 텐데. 지금 지도부와 저 바른한국당의 지금 지도부, 우리 지도부와 저쪽 지도부 바른당 무슨 그냥 바른당이든가요?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이든가요? 이름이 요즘 하도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 한 분만 나가면은 이제 11명 돼가지고 원내교섭 단체가 안 되고 정치구락부로 갈 것 같은데.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 단체만 아니다 뿐이지 뭐 정당은 정당이겠죠. 예, 정당은 정당이죠. 예. 근데 바른당의 현 지도부나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부상으로는 이게 합치는 거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외부 얘기를 제가 좀 했었는데 외부의 어떤 그 우파 세력들 분명히 보수 우파 세력이지만 우리 당내 활동을 하지 않는 우파 세력들과 좀 힘이 합쳐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노선을 바꾸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의 어떤 구도를 바꾸는 문제도 그렇고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두 당한테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 특히 그 지도부한테서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같은 당내라 하더라도 여러 원외위원장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당의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밑에서부터 압력을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외부에서 지금 보수 우파를 좋아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좀 압력을 넣어서 당의 노선도 바꾸고 당들이 좀 합쳐지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당이 뭐 내부적으로 논의해가지고 합치고 뭐 노선을 바꾼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외부 세력이라는 게 지금 사실 좀 하나로 뭉쳐서 일종의 그 정치적 압력 단체로 기능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는 외부의 우파 단체들이 거의 다 거의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 좌파 진보 쪽은 거의 소위 원로들이 있어가지고 그 좌파 진보가 지금 분열의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밖에서 영향을 주고 거기에 그 당이 승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우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라고 만들어진 것들이 보면은 빤하잖아요. 그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뭐 빤하고 그러니까 정당의 또 다른 모습이나 거기에 어떻게 단체를 통해서 얹혀보려고 그러는 모습을 가진 그런 단체들도 솔직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 원로들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당 활동을 했다가 이제는 은퇴하신 분이라도 그런 원로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을 걱정하는 이 당에서 지금 이 매일매일의 일상에 매몰돼 있지 않고 나름대로 여기에 나름대로 자기의 스테이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광범하게 압력을 넣지 않는다면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일종의 이것도 비관적인 생각이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재갈공명 건영세 전 대한민국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지난번에 적반하장에 나왔을 때도 저보고 저기 재갈공명이라 그러는데 재갈공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유, 우리 이제 시니어 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키는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 리더 그룹이시죠. 근데 전략이라면은 되게 글쎄요. 우선 자기 머리로 전략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전략가인데 저는 뭐 우리 좋은 분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취합하는 거를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해본 경험이 있지만 뭐 제가 스스로 무슨 전략을 생산해내고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 김정기 위원장께서 훨씬 더 전략하시죠. 아닙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옛날에 그 헨리 키신저가 이제 기자들 앞에서 미 국무부 장관도 있고 국가안보 담당 이 보좌관 경력도 있고 또 하버드 대학 교수 경력도 있고 또 이 하버드 박사 경력도 있고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많은 타이틀 중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이 뭐냐 하니까 그냥 조크로 이 Just call me your excellency라고 해서 그냥 나를 각하라고 불러다고 이제 결국은 다 장관급에 해당되는 타이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자들을 웃겼던 그런 조크가 있었는데요. 우리 건영세 대사님을 뵈면은 사실 이 요즘 뭐 사강이 아니고 양강이죠. 그렇죠. 특히 또 이 준비대사는 직업 외교관들이 가지만은 주중대사는 정치적으로 비중이 아주 높은 그런 정치인들이 가는 자리인 거로 보면은 사실 준비대사보다도 주중대사가 해외 공관장 중에서 서열 1인데 그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대사도 하시고 당으로 봐도 사실 사무총장을 2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마도 홍 대표님이 이제 이 개혁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혁신위의 이름으로 하나씩 하실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임명에 이어서 위원들 임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다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혁신위원장이 선정이 된 뒤에 혁신위원이 구성되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물론 뭐 이 차분하게 가야 될 일도 있지만 혁신이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늘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 혁신위를 100% 외부에 맡기기보다는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 정도는 당내 인사로 하고 나머지는 당 외 인사로
했으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 자견입니다만 어쨌건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100% 외부인으로 채우다 보니까 위원장 채우고 감론 을박하는데 시간 늦추고 또 위원들을 채웠는데 또 위원들끼리 이제 감론 을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감론을박은 좀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죠. 예. 그는 건설적으로 예.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시간이 좀 민주적 절차를 존중을 하다 보니까 좀 걸리는 것 예. 같고요. 그래서 그 류석춘 위원장의 그 혁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인적 혁신하고 조직 혁신하고 정책 혁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순조롭게 뭐 잘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는데 당의 중진으로서 지금 현재 이 새 영역에 있어서 중진 과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방향 제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했어요. 그 우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을 좀 아는 분이 한두 분 정도 들어가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체 외부로 구성한 부분은 외부 의원으로 구성한 거는 아마 당 바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얘기겠지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공천이라는 게 좋은 소리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맞습니다. 결과로 얘기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2년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100석, 120석 뭐 정도 받을까 말까 뭐 이런 평가를 받을 때였습니다. 2016년 선거하고는 거의 뭐 정반대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공천을 잘했다는 평가를 외부에서 받고 실제로 결과도 잘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도 저는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결과도 당이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기억할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법정 선거 기일 그때 비로소 제 지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선거운동 그러니까 사실 사전 선거운동을 일정한 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게 있는데 전혀 못했지요. 뭐, 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하늘이 아십니다. 아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안팎으로 참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당 내외를 두루 섭렵하시고 지도적인 입장에서 새로이 출범한 홍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좀 쓴소리, 쓴소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홍준표 대표, 저는 뭐 홍 선배 하는 게 익숙한데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거는 우선은 뭐 형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 탄핵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뭐 우파가 거의 보수 우파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당의 저 대표도 당시 이정현 대표도 물러나고 당이 이제 공백 상태가 돼서 비대위 체제로 왔는데 뭐 그게 이어져 가지고 올해 뭐 대선에서도 대패를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당의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체제가 갖춰졌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한 보수 우파를 역시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이 돼야 되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헤쳐나가는데 자유한국당 자체의 체제가 좀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그게 홍준표 대표였든 다른 사람분이 대표였든 뭐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당이 지금 한 80% 가까운 이제는 뭐 70%대로 내려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부가 그 지지율을 믿고 뭐 지나칠 정도로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이브가 좋은 방향으로만 걸리면 좋은데 원전에서 봐도 그렇고 원전 결정에서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인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세금 문제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최고 그 소득계층에 대해서 그 이 중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다른 방면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의 드라이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 그 대표도 왕년에 저격수 역할도 했던 예,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저 견제 역할을 좀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 끝난 지가 제법 됐지요. 예, 지금 뭐 칠사니까. 근데 의외로 좀 너무 조용하지 않나. 네. 뭐 상대방이 너무 잘해서 우리가 뭐 지적할 거가 없는 상황도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당이 좀 너무 조용하지 않나. 그리고 당이 앞으로 지금 이런 그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그 보수 우파들이 뭘 잘못했고 또 최근에 그 이 탄핵 과정에서 뭘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그 앞으로 가야 될 보수 노선이 어떤 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혁신위원회가 발족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 아직 그런 모습들이 하시고 워낙 잘 못하니까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고위원도 하시고요. 예. 또 제 기억인데 또 이 그때 재선 의원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6년이니까 벌써 뭐 11년 1년 전인데 그 당시 이제 우리 17대 총선에서 김문수 홍준표 대표가 공천을 참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 특별시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사실 이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참여 주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근영세 이 의원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도 하시고 사무총장도 2번 하시고 주중대사도 하시고 이제 뭐 남은 자리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셔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사님은 예. 그 많은 타이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이 엑셀런시를 할까요? 그럼 저는 타이틀 없이 권영세로 불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2006년 공천 때는 사실 다 같이 네. 우리 김정기 위원장도 같이 네. 위원장 하시면서 다 같이 고생을 하신 거고. 네. 근데 그때 왜 저 옛날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돈하고 서로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뭐 공천하다 보면은 돈을 버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엔 그렇죠. 뭐 대부분 없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이 후원금을 이제 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아예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후원금 계좌를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과 상관없이 받는 후원금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을 그래서 아주 이 손해가 막심했고. 그다음에 2006년도 공천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2012년에 이제 그때 총선 공천을 예. 그 저기 사실은 뭐 사무총장으로 했으니까 네네. 공천 심사위원장이 따로 계시지만 사무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실제로 않습니까? 거의 다 하시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